교수님, 한국이 세계 4위 경제국이라는데요. 그 말에 그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서구 우월주의 23년 가르쳐온 경제 이론이 단숨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지하철 문 하나, 버스 정류장 난방 좌석 하나, 길거리를 걷는 시민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대 강당에서 200명의 학생 앞, 그는 목소리를 떨며 선언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서구 모델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평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 수 없었죠. 단 3주 한국에서 경험한 현실이 그의 머리와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으니까요. 이제 묻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단 50년 만에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을까?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카터입니다. 올해 58살이 되었고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평생을 경제학 연구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흐름을 분석해왔고 늘 서구 중심의 질서가 단단하게 유지될 거라고 굳게 믿어왔죠. 그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시작됐습니다. 히드로 공항 5번 터미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형광등 불빛이 텅 빈 대합실을 감싸던 그 시간. 저는 작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고 제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실 제게 떨림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숫자와 통계, 보고서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제게 엄격하다고 했고 동료 교수들은 고집이 세다고 말했죠. 서구의 경제는 세련된 구조와 긴 역사를 갖고 있으니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저 스스로도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전날 밤 11시 47분, 제 서재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그날의 서재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쌓여있는 논문 뭉치, 구식 스탠드 조명, 반쯤 남은 스카치잔. 저는 늘 그 익숙함 속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메일 제목을 보았습니다. 4분기 글로벌 경쟁력 분석 예비 결과. 딱 봐도 지루하고 수백 번 보아온 종류의 문서였습니다. 그냥 삭제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습관이라는 게 그렇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클릭을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GDP, 군사력, 기술력, 문화력, 삶의 질. 모든 나라의 상황이 딱 교과서처럼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4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종합국력 지수 상위 10개국. 미국, 중국, 독일, 대한민국, 영국.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을 읽었고 4번을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대한민국 4위, 영국 5위. 잠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6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그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대학 시절 세계 지도에서 보던 작은 반도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국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던 나라. 그 나라가 영국보다 위에 있다고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247페이지 전체를요. 그리고 새벽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항목별 데이터를 검토하고 출처를 따지고 기초 통계까지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탄탄했습니다. 마치 신중하게 작성했다는 메시지가 보일 정도로요. 한국은 반도체,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삶의 질.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을 흔드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 하루가 밝아오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책상 앞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히드로 터미널 5번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런데 출발 직전 동료 앨런이 사무실로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그건 분명 실수야. 한국이 영국을 말이 안 돼. 그런 건 단순한 통계 장난이야. 평소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인지 알기에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앨런.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비행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 밖으로 멀어져가는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보고서가 말한 세계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비행기는 이미 어둠 속을 뚫고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그 나라, 한국을 향해서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속 한국의 수치들이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가 그토록 찾고 있는 진실이 그곳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낯설고도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천천히 열린 순간 금속이 부딪히며 나는 쉬익하는 그 익숙한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11시간 가까운 비행 끝에 마주한 공기는 뜻밖일 만큼 상쾌했고 제 얼굴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허리와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공기만큼은 묘하게 몸을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짐칸 위에 손을 뻗어 가방을 꺼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한국에.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영국에서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토록 단단했던 제 확신들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탑승교를 걸어가는 동안 마치 한 세계에서 물러나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아오며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그 묘한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 사전에 읽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여러 국제공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20년 넘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걸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늘 공항 순위나 서비스 평가라는 것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라는 말도 그냥 마케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가 아는 아시아 공항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붐비고 정신없고 임시 방편으로 만든 듯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게 줄을 서 있고 안내는 부족하고 직원들은 늘 지쳐 있는 곳. 저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탑승교 끝에서 처음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아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터미널은 마치 유리와 빛으로 만든 거대한 성당 같았습니다. 천장은 나무 가지처럼 뻗은 곡선 구조로 우아하게 솟아있었고 이른 저녁의 자연광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터미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칠 정도였고, 기둥과 벽, 안내판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내 나라 언어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제 주의를 사로잡은 건 예상 외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함 소리도 어지러운 혼란도 없었습니다. 설계된 시스템이 제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 곳에서만 들릴 수 있는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공기 속에 흐르고 있었죠. 그 말 없는 질서감이야말로 제가 가장 낯설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방어 본능은 이미 철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공항이 멋지면 뭐하나. 결국은 겉만 번지르르 한 거겠지. 많은 나라들이 공항만큼은 멋있게 지어놓고 속은 엉망이지 않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한 순간 저는 스스로 세워놨던 생각들을 하나씩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사람 심사관이 있는 부스가 아닌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들은 마치 깔끔한 흰색 기둥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승객들은 거의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도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해 본 적이 있었지만 그곳의 시스템은 심술이 많은 편이었죠. 여권을 자주 인식하지 못했고 줄은 오히려 사람 심사대보다 더 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로 낭패를 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 앞에 선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고 아주 명확한 영어 안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았고 기계는 단 몇 초 만에 초록 불빛으로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단지 그 한 문구가 뜨고 저는 그것에 따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부드러운 종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런 질문도, 지연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절차와 매끄러운 흐름뿐이었습니다. 출력된 영수증을 손에 쥐고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15초. 키오스크에 다가가서 입국 심사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이건 영국보다 너무 빠른데 이게 가능한 건가?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한 복도는 또 얼마나 깨끗하던지요. 무빙워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위에는 고장이라는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흔한 일인데 말이죠. 수화물도 오랜 기다림 없이 단 5분 만에 제 가방이 자동으로 제 앞까지 흘러왔습니다. 입국장에서 무료로 스마트폰을 대여해준다는 안내판까지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멍하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보증금도 없이 빌려주고 공항 와이파이는 100mbps 이상의 속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앱들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었죠. 여기까지 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적어도 한 번쯤은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이 정도가 당연한 듯 운영될 수 있지? 제 안에 있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처음으로 슬며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에 펼쳐진 풍경은 사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라 조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끈했고 광대한 아파트 단지들은 균형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도심 곳곳에서는 전광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고 건물과 도로는 마치 늘 새 것처럼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느껴졌습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밖을 향한 호기심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절대 밤에 혼자 거리로 나가지 않았겠지만 한국의 안전 지표가 좋다는 자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자료들 말입니다. 밖으로 나선 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좁은 골목길에도 사람들이 가득했고 다들 평온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은 밤에는 위험하다는 제 오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젊은 직원은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줬고 결제는 순식간에 이뤄졌으며 거리에는 밝은 네온 사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거리 악사가 기타를 연주하고 아이들이 춤 연습을 하고 사람들이 경계 없이 걷고 있는 풍경은 제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먼 미래의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정말 난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영국은 문명의 중심이라고 배웠고 저 또한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속해 있다고 믿었던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고 있던 어느 도시보다 더 안전했고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온돌의 따뜻함이 등 뒤를 감싸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공항, 교통, 안전, 편의성.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이론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보고서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한국은 저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줄까요? 그 생각을 품은 채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던 믿음 하나가 조용히 금가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진실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죠. 한국이 정말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의 나라라면 저는 그 증거를 직접 찾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벤치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서서히 굵어지던 아침, 저는 우산을 펼쳐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토록 선명하게 보이던 제 세계관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빗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당연한 듯 작동하는 시스템이 제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흘려내리고 있었겠죠. 지하철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문득 제가 어젯밤부터 품어온 의문 아니 두려움에 가까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걸까? 영국에서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제가 단 하루 반 만에 이 정도로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굵어진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 빠르지만 질서 있는 동선, 그리고 어느 역에서든 볼 수 있는 안내 표지들까지 혼란을 줄이는데 집중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공간의 복잡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서울은 낯선 사람, 심지어 외국인인 저조차도 길을 잃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자 다시 깨끗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저는 늘 대중교통은 원래 이런 것이라며 불만을 체념으로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을 보고 있노라니 그게 체념이 아니라 무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앞 좌석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시장 바구니를 옆에 두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런데 제 눈에 더 들어온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바구니가 기차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작은 홈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배려인가 싶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가 외출의 편안함을 엄청나게 좌우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도시의 시스템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최적화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살던 런던과의 가장 큰 차이였죠. 잠시 후 저는 강남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환승을 준비했습니다. 노선이 복잡해 보여 잠깐 긴장했지만 안내 표지판을 보는 순간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커다란 글씨, 여러 언어, 명확한 화살표,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완만한 경사로. 그 모든 것이 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설계 단계에서 제거해버린 듯 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나는 유심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용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신호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열차 문이 열릴 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약자석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노년층이 타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었죠. 억지스러운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얼마 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 내리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문이 열릴 방향을 표시해주는 작은 화면이 다음 역마다 바뀌며 안내되고 있었어요. 왜 이런 게 영국엔 없지?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어서서 문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이런 세심함은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분명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다시 거리로 걸어가며 저는 계속 한국의 일상이 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걸 느꼈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배수 구조,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안내 요원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넓은 보도. 서울의 공공 인프라는 화려함보다 기능을, 허세보다 실용을 우선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을 한국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뒤바뀌었어. 비가 잦아든 거리에서 저는 발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4위라는 무시무시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산업시설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늘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혹시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뿐일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고정관념을 어떻게 더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시청 앞 벤치에서 빗속에 앉아있던 그 순간의 여운을 그대로 아는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제법 굵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믿어온 세계관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리처드, 너는 그동안 대체 뭘 알고 있다고 믿어온 거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평생 확신해온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오래된 생각이 한번 금이 가면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하철 안은 변함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질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런던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겁먹은 표정으로 붐비는 플랫폼을 지나가던 노인들, 오래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모습들, 고장난 엘리베이터들. 하지만 서울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할머니 옆 작은 시장 바구니가 지하철 바닥의 홈 덕분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멍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까지 신경을 쓰는 도시라면 그 기반에 깔린 철학은 얼마나 깊을까. 그렇게 한국의 일상 자체가 이미 저를 흔들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다음 날 더 거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KTX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리라는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도 딱 그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1초도 앞서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 정확함. 60대 시청자분들 중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여행에서 시간이 지켜진다는 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흔들리는 건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가 되죠.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외곽의 풍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 옆으로 오래된 논밭이 질서 있게 이어지는 풍경. 도시와 농촌, 과거와 미래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니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화가 가능하지? 저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기차는 금세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40km가 넘는 거리를 단 35분 만에 달려오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속도와 안정감이라면 이동 자체가 피로를 주지 않을 것 같았죠. 저 같은 외국인뿐 아니라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축복일 겁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한 이동.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 리 없었어요. 역에 도착하자 삼성에서 보내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젊었지만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능숙했습니다. 길을 달리며 김 씨는 수원 화성과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그리고 디지털 시티의 규모를 설명해 주었죠. 이곳이 한국의 기술 심장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소개 이상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언덕을 지나쳤을 때 그곳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공장이란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였습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분들 중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기계 소리, 금속 냄새, 어두운 배경, 거친 작업 환경.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모든 상상을 조용히 비웃고 있는 듯한 첨단 계획 도시였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건물들이 수평선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정교하게 배치된 변전소와 수처리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오직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문소를 지나 방문자 센터에 도착하자 박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깨끗한 클린룸 복장을 입은 그녀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경험을 가진 눈빛이 깊은 학자였습니다. 저는 뭔가 큰 걸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죠. 첫 관람 구역의 창문 너머로 보이던 노란빛 클린룸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치 춤을 추듯 기계들 사이를 오갔고 장비 하나하나가 집 한 채 값에 달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공정 이야기는 제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사람 머리카락보다 4만 배나 작은 구조를 설계하고 찍어내는 기술이라니. 영국 경제학자로 살아온 제 학문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측정조차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겨왔던 한국이라는 곳은
이미 세계의 기술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심부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제가 내일 보게 될 또 다른 충격의 현장으로 절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목격한 저는 오후에는 평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일정에 그리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라는 의심에 가까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시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을 선택한다는 안내판들.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래된 것이었는지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 인프라, 질서, 세심한 배려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의 파도가 밤새 가라앉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떠도 마치 낯선 길을 걸을 때 뒤에서 살짝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계속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죠. 그런 흔들린 마음을 가진 채로 맞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층 더 밝고 절제된 가을 햇살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면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문득 어제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리되는 듯 했어요. 한국의 단단한 힘은 이미 봤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드러운 힘은 어떨까? 그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숙소 공용 라운지에서 익숙해진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오래전 학자로서 배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나라의 물리적 경제적 성장은 결단이 만들지만 사람의 마음을 끌고 세계인의 감각을 흔드는 문화는 시간과 진정성이 만든다고 말이죠. 영국이 셰익스피어, 비틀즈, BBC라는 정신적 자산을 가진 것도 그런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프랑스의 패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 단순한 유행 말고 진짜 세계를 움직일 문화가. 솔직히 말해 저는 그저 K-팝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몇 작품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것이 세계의 문화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그런 생각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흔들리듯 들어오고 있을 때 문득 마음이 결심처럼 정리됐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한국을 보러 가야겠다.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숙소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공기는 차갑지 않고 오히려 싱그러운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비가 살짝 흩뿌렸는지 도로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반짝이더군요.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안내음과 사람 흐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서울은 저 같은 외국인조차 편안히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청역에서 내려 청계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을 연구하기 전 청계천 복원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도시에서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상상하지 못했죠. 물길로 내려가는 돌계단을 한 발 한 발 밟으며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와 아래가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위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업무로 바쁜 도심의 공기가 있었지만 아래로 내려온 순간부터는 물소리와 차분한 바람, 그리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 전 산업화 시절에 청계천 위를 뒤덮어버렸던 고가도로를 허물고 다시 사람에게 돌려준 공간. 저는 오래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차가 흐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도시들. 그런데 서울은 그 당연함을 뒤집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것이었죠. 태극권을 하는 노부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책을 조용히 읽는 중년 남성.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이 빌딩 숲속에서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도시는 이렇게도 재탄생할 수 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청계천 끝으로 향하자 광화문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눈부신 햇빛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죠. 그 뒤로는 조선시대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이 보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앞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이 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강렬한 비트, 현대적인 랩,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냥 춤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맞춰진 안무, 흔들림 없는 리듬. 이건 거리 공연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색, 머리색, 표정, 말투.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남미, 미국에서 온 듯한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거의 충격이었어요. 문화가 서구에서 동양으로 흐르던 시대에 자란 제게 이 모습은 너무나 새로운 세계였죠.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프랑스에서 왔다는 어린 학생은 한국어로 먼저 대답했고 제 표정이 살짝 굳자 웃으며 영어로 이어 말했습니다. K-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후엔 그냥 빠져들었죠. 그 아이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춤 연습을 반복하던 브라질 소년, 한국 속어를 서로 가르쳐주며 웃던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온 젊은이들까지. 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 흐르는 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누가 만들라고 시키거나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매력. 한국은 그 매력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광장을 잠시 벗어나 인사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의 나무향, 찻집 안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던 현대적 디자인들. 한국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영화를 추천받았거든요. 작은 극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제 또래 혹은 그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깊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뛰어났습니다. 화려한 효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 사회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보편적 감정을 잃지 않는 서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자신감. 영화가 끝난 뒤 극장 안 곳곳에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한국어가 뒤섞여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 영화를 외국 영화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영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명동의 밤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커플이 어깨를 맞대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거리 예술가가 연주하는 음악에 발걸음을 멈추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부드러운 힘, 문화적 매력이었습니다. 강압 없이, 식민지배 없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기꺼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든 힘.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국은 군함으로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였죠. 그 시대를 사라지게 만든 건 총칼이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와 음악, 영상이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누워있는데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밤소리가 조용히 제 생각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본 문화의 장면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4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들이 아직 더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 일정이 끝나가며 제 머릿속은 그동안 경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은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죠. 서울대라는 이름은 저 같은 외국 학자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훗날 제 인생을 바꾸는 하루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저는 제 방식,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경제 이론이 여전히 옳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숙소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던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강의가 틀렸다는 사실, 그것도 아주 깊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에서 보낸 3주 동안 제가 본 모든 현실이 저의 기존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준비한 발표를 닫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 손가락은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차오르는 깨달음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관악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학 캠퍼스는 아침 햇빛 속에서 단정하고도 기품 있어 보였고, 차에서 내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한국 도시들이 가진 질서 잡힌 활기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목적 의식이 넘쳐 보였고, 그들과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서도 학문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내를 맡은 대학원생 지원이는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고, 제 논문을 읽어봤다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논문이 한국 현실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이미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의실에 들어가자 250석의 원형 강의실이 학생들로 절반 이상 차 있었고, 모든 눈빛은 선명하게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에 손끝이 차가워질 정도였습니다. 몇 분 뒤 소개가 끝나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가자 그 수백 개의 시선이 조용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강의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이 또렷하게 자라났던 것이죠. 3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결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솔직함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을 꺼내며 한국에서 본 것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난방이 되는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서울 지하철의 안전장치, 청결한 공중 화장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강의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이용했지만 원고는 없었고 마음에서 바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진심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서구 개발 이론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어떤 묵직한 울림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갔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직함을 향한 응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원이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저 역시 같은 심정이었죠.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강의장을 나오는 길,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고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학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분명 저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제가 한국에 감정이입을 했다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히드로 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공항의 질서정연함과 비교되는 런던의 혼란스러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더욱 그 차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도시가 아니라 제가였습니다. 그 후 저는 강의를 완전히 재편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서구 중심의 경제 발전 이론이 왜 오늘날 세계를 설명하기 어려운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동아시아 나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학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영하는 이도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 톰과의 통화가 제 마음속에 묵묵히 얹혀있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진리를 톰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과거 영광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 내리는 선택의 결과다. 한국은 바로 그 선택을 수십 년간 해왔고 그 결실이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이어진 것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식 치킨을 먹으며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공부가 앞으로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저 또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배운 것을 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질문하고 한때 저처럼 편견에 갇힌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듣게 될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탁월함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